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로 나눠질 만큼 큰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문화를 일구고 그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새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지향점을 가져갈지 세상을 대하는 미학적 태도나 지역 생태 자원에 대한 관심,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마을의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 강좌를 통해 이런 안목들이 모여 문화가 있는 미추홀 문화도시를 꿈꾸는 작은 물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추홀 학산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문화 시민을 위한 미학, 천하의 잡것이 되어라. 오늘 마지막 4번째 강의 제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학의 집 소장 임지연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제 그 몸의 확장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4번째 강좌 주제 일부에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결국에 이제 마지막 물음, 이성이 다냐, 정신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나, 예술이든 아름다움이든 뭐 그것 외에 그 무엇이 되었든 다 정신 안에서 운동을 일으키고 개념을 하나 획득을 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야기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고 설명되고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몸의 확장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의 2번째 제2부 이야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걸 볼 때 이제 정신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좀 풀기 위해서 하나의 우리가 이야기 주제 하나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한 이야기 주제로 예술 개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 예술 개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이 모든 부분이 아까 이제 헤겔도 그랬지만 예술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이성적으로 설명되고 인간 중심으로만 그리고 자아 중심으로만 축소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영역, 자아보다 훨씬 더 넓은 정신, 그리고 자아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와 같은 세계에 젖어들기 위한, 그와 같은 세계와 함께 공감하기 위한 우리 인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술 개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주제의식을 좀 분명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이 예술도 다 지금까지 예술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예술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쭉 훑어보면 너무나 많이 지적이 돼버리고 지성의 의지를 너무 많이 하고 이성적으로 예술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이. 그리고 그렇게 이성과 정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예술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게 됐느냐? 자본하고 아주 쉽게 결탁될 수 있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우리 현대 미술 내지는 현대 예술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아름다움이든 예술이든 아니면 삶의 일반적인 다른 어떤 존재의 상태이든지 간에 모두 다 지적으로 되어버렸다. 이성의 결과물, 이성적으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예술 개념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를 지적해 보도록 할게요.
예술이란 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면 이거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론가들마다 다 달리 설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크게 보아서 미학에서 예술의 어떤 원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예술의 어떤 원천적인 모습, 이것과 예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왔는가,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가 라고 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줄기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술의 본질, 예술이 뭔가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주로 언급되는 게 이 코레이아 개념입니다. 예술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대하는 예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코레이아의 모습에서부터 유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코레이아가 그럼 뭐냐? 코레이아는 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요. 코로스라고 하는 말은 집단 내지는 합창이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집단적 같이 노래 부르는 모양새가 코러스예요. 그리고 이 코러스라고 하는 말에서 코레이아라고 하는 새로운 조어가 생겼는데 이 코레이아는 춤, 노래, 시라고 하는 형태가 이렇게 결합된 그런 인간의 활동을 코레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특히 서구에서는 코레이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레이아는 그러니까 떠올려 보면 춤추고 노래하고 가락 맞춰서 이렇게 흥얼거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주 격렬하게 이러한 코레이아가 어느 때 많이 추워지게 되었나, 어느 때 많이 일어났나라고 하면 디오니소스, 잠깐만요. 이게 글자가 지금 약간 깨졌네요. 요거 지울게요. 옮겨오면서 깨진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쓰는 게 낫겠네. 이거 지우고. 이메시스. 이렇게 하고, 카타르시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엔스지아스, 모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것도 나눠야 돼요. 이렇게. 네, 이 코레이아가 언제 추워지게 되었나, 춤추고 노래하고 막 시를 읊고 하는 게 고대인들 언제 추워지게 되었나라고 하면 디오니소스 숭배 제의 때 이 코레이아를 많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도취와 광란의 신이잖아요. 광기의 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기 위한 그러한 축제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레이아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시를 읊으면서 이렇게 한바탕 노는 것이죠. 이제 그런 축제를 즐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디오니소스 축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코레이아를 할 때 그때 미메시스를 하기도 하는데 이 미메시스가 예술의 원리라고도 많이 이 얘기가 되거든요. 미메시스는 1차적으로는 모방입니다. 뭔가를 따라서 카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방이라고 하는 뜻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기에는 표현이라고 하는 뜻도 지니는데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디오니소스 숭배 제의 때 이 디오니소스 숭배 제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디오니소스 신에 들리는 거예요. 디오니소스 신에 들려가지고 그래서 디오니소스처럼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광란의 그런 정신 상태 속에서 한바탕 아주 크게 노는 것, 이제 이런 정신 상태가 이 디오니소스 축제 때 이렇게 사람들이 즐기는 것인데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디오니소스를 미메시스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디오니소스를 모방하여서 자신 안에 디오니소스를 어떻게 보면 접신을 하고 그 접신된 상태에서 디오니소스를 미메시스하면서 모방하면서 디오니소스를 그 자체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 요게 바로 예술의 한 형태이다. 예술의 본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을 이야기할 때에는 뭔가 신비로운 구석이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 약간 신들린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렇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동안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시를 읊는 아름다운 어떤 일루전을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상태가 예술의 하나의 원형으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렇게 디오니소스의 신 들려있는 상태, 일종의 광기의 상태이죠. 그래서 코레이아는 마니아라고 하는 상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마니아는 신적 광기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신적 광기 안에서 그러면 이런 마니아 속에 빠져 있다가 이 디오니소스 축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되는 결과물은 뭐냐? 카타르시스이다. 카타르시스는 배설, 배출, 감정의 해방, 정화 등등을 의미하는 개념이에요. 처음에는 의학적 개념이기도 했어요. 이제 배설하는 것,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배설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도 다 카타르시스이고요. 이렇게 몸 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카타르시스인데 이런 의학적인 개념이 이제 보다 더 감정적인 것까지도 영혼을 정화하고 그리고 내면의 어떤 공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탁 해방되는 이러한 감정 상태를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 개념에서 예술의 원형,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할 때 이 계열, 무슨 계열? 이걸 엔수지아스모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영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엔수지아스모스 상태, 영감받은 상태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시를 읊고 신을 모방하고 그렇게 모방한 상태에서 신 자체를 표현하는 이러한 모습이 예술의 참된 모습이다. 예술의 본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한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부분을 찾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일단 신에 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우리로서는. 신 들려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시를 읊는다? 이게 뭐야?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의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모습으로 어떤 무당이라든가 샤먼 그런 모습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히 예술의 본원의 모습은 이런 종교적인 그런 힘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만큼 예술은 어떻게 단순히 인간 차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간 아닌 차원 특히나 이때 고대 때에는 바위에도 신이 있고 강물에도 신이 있고 하다못해 술에도 신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물에 존재하는 신과 내가 신들린다, 신이 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 상태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로서는 그렇게 만물이 같이 나와 동조할 수 있다는 것, 나의 활동에 동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만물에 깃들여져 있는 신과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우리로서는 좀 낯설죠. 얼마든지 무당은 그럴 수 있겠다, 샤먼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낯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본질을 따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요 한 줄기, 요 파트에서 이야기를 많이 거론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거든요. 예술은 꼭 이렇게 신들려서야만 할 수 있냐? 예술이 꼭 그렇게 영감받아서만 할 수 있냐? 접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테크네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크네는 코레이아하고는 다르게 코레이아는 완전 비합리적인 창작 동인이잖아요. 신들려야 되는데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테크네는 그렇지 않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때때로 익혀가지고 이런 정도의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정도 수련을 거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감지가 되잖아요. 정리가 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테크네입니다. 만드는 기술도 테크네고 그걸 이해하고 있는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도 다 테크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일반 제작술 일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만들어낸다. 배우고 익히고 전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성적인 제작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신들렸다거나 아니면 뭐 환상을 보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법칙, 방법을 따른다면 신들린 그런 정도하고는 뭐 다를 수도 있고 양태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인간적 차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는 분명히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테크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네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돼요. 의술도 테크네에 포함되고 마술도 이 테크네에 포함되고 구두 만드는 것, 집 짓는 것, 책상 만드는 것, 이 모든 제작술 일반 시를 짓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저술인 시학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기도 하죠. 시학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원어로 이렇게 바꿔보면 제작학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만드는 기술. 뭘 만드는 기술? 시를 만드는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감 계열의 이 시 작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공부해야 돼요. 주인공은 누구여야 되는가? 이야기의 길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이 플롯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이 테크네 기반하고 있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도 뭐 의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 남겼다고 하죠. 예술은 길고 삶은 짧다 이렇게. 그런데 원래 히포크라테스가 썼던 말도 테크네예요.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였잖아요. 그런데 의사인 사람이 테크네라고 하는 말을 쓰면 의술이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겠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말은 테크네는 길고 삶은 짧다 이거였기 때문에 그의 직업에 비추어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예술은 길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술은 길고 삶은 짧다. 배워야 할 거 진짜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은 너무 없다. 열심히 공부해라.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때 썼던 개념이 요 테크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네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썼던 제작술 일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히라버 테크네가 라틴어 번역이 되죠. 이제 로마 시대로 이제 헤게모니가 딱 옮겨가게 되면서 라틴어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히라버 테크네는 라틴어로 아르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중세 동안 이제 인간의 이 아르스 개념을 좀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학문의 방법론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중세 동안 이 아르스를 두 가지의 계열, 아르테스 리베랄레스와 아르테스 불가레스 계열로 이렇게 구분을 하여서 정리를 합니다. 아르스란 말과 아르테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르스가 단수, 그냥 하나 이렇게 의미한다면 아르테스는 아르스의 복수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리베랄레스는 형용사인데 자유로운이라고 하는 뜻이고 불가레스는 비천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는 자유로운 기회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아르테스 불가레스는 비천한이기 때문에 비천한 기회들, 기술이라고 해서 비천하면 안 되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자유롭고 뭐가 비천하다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가? 뭘로 나눴을까요? 중세 때. 뭘 더 탁월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보고 뭘 더 비천한 것으로 봤을까? 이게 참 여기 안타까운데 자유로운 기회들은 한마디로 좀 정신적인 학문들입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학문들. 대표적으로 문, 수, 논, 산, 기, 천, 요거 7가지 과목을 자유로운 기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냐? 음악, 문법, 수사, 논리, 산술, 기하, 천문, 음악. 요 7가지 학문은 자유로운 학문. 잘 보면 어떻습니까? 다 머리 꽤나 써야 돼요. 여기에 음악이 들어간 거는 직접 연주하는 그런 음악이기보다는 음악 이론, 옥타브, 장조 이런 거 이거 다 머리 써요. 이거 그대로 수학입니다. 하나의 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음과의 비율 관계, 비례 관계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다음을 중심으로 했을 때 다른 음들과의 관계를 단조로 맞출 것이냐, 장조로 맞출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 이게 다 수학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음악은 정신적인 학문으로 좀 높게 쳐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천한 기회들은 뭐가 속하느냐? 이거 육체노동 조금이라도 포함하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림 그리는 거, 집 짓는 거,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비천한 기회들에 속했어요. 이게 좀 기분이 나쁘죠. 정신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약간 이 가치관의 이 편차가 분명히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여기 이제 육체노동에 해당됐던 것들, 뭐 회화라든가 뭐 조각 같은 거, 그다음에 건축, 이런 것들이 이 자유로운 기회들로 이렇게 좀 편입되는, 완전히 편입은 아니더라도 좀 편입되는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사실 중세 때만 하더라도 이 회화나 조각이나 건축을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이건 설계보다는 직접 만드는 일을 할 때 어떤 법칙이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이렇게 쭉 전수되는 게 일반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에 접어들게 되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조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가치관, 그리고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원근법 같은 경우 2차원 평면 안에 3차원 깊이를 낸다라고 하는 이런 원근법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학적으로든 그리고 기하학적으로든 많이 연구를 해야만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14세기까지는 이 원근법이 서양에서 완전하게 발명되지를 않았습니다. 15세기, 즉 르네상스 접어 들어와서야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많은 집단 지성들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원근법의 고안으로 인해서 회화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손기술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 정신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육체보다는 정신을 더 우위에 드는, 조금이라도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이 더 탁월한 어떤 예술 행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은 근대로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손기술로 한번 쓰고 말아 이런 게 아니라 잘 공부해야 돼요. 작품 하나만 하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근대로 접어들게 되면 이 복잡한, 르네상스 때까지 굉장히 복잡한, 이거 뭐 불가레스로 가냐 리베랄레스로 가냐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예술의 장르들이 또 한 번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는 드디어 이제 아까도 강조했던 개인의 시대, 자아의 시대가 왔잖아요. 이때 강조되는 것은 일종의 쾌라고 해서 이제 즐거움만을 위해서 예술 작품을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트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테크네에서 이 아트 개념으로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1차적으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정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가미된 그 흐름을 이 아트 개념의 한 줄기로 분명히 잡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트 개념에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뭔가를 제작한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천재 개념, 그리고 상상력 등을 기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테크네 계열에서는 천재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아트 개념은 테크네라고 하는 말로부터 왔고 정신을 강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천재나 상상력이라고 하는 요 부분도 동시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 흐름은 어디서 갖고 왔느냐? 이 영감 계열에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는 신의 선물이고 천재적 작가, 천재적 예술가의 최고의 능력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테크네가 시작됐을 때의 이성 강조보다는 지금 우리가 쓰는 아트 개념에 훨씬 더 막 상상력이라든가 천재라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덧붙이면서 이렇게 확장된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런 천재라거나 상상력 계열은 이쪽 코레이아 계열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근대 때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레이아 작업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아트 개념에서 아무리 천재나 상상력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예술의 초기 모습인 코레이아 이 모습 그대로를 기대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건 한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재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그렸던 정신의 이 내면화의 경향, 개인, 자아 차원으로 축소된 이러한 상태에서의 천재, 이러한 상태에서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초기에 이야기했던 이 코레이아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굉장히 협소하죠. 자기 폐쇄적이죠. 자기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천재예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된 의미에서의 어떤 생명력, 참된 의미에서의 어떤 창조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로서는 듭니다. 어쨌든 전체 예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흐름을 놓고 보면 초기에는 코레이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신들림이에요. 그냥 인간의 정신 상태라거나 그냥 합리적이고 계산해내는 이런 정신 상태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차원에서 테크네 계열의 예술 개념이, 예술 원형이 발견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배워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작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아트 개념은 테크네 개념에서 왔지만, 이 아트 개념 안에는 말은 테크네 개념에서부터 왔지만, 그래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창작 동인 자체는 영감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의 천재,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폭을 조금 넓힌 거죠. 기존 테크네 개념보다. 그런데 이 영감 계열에서 가지고 온 천재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전체 정말로 신들려가지고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상태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더 큰 정신 상태 하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근대의 아트 개념, 그리고 근대의 아트 개념 안에서 이야기되는 천재나 상상력은 어쨌든 개인 안에서의 상상력, 개인 안에서의 천재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창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자기 확장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죠.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서구 예술의 역사는, 그리고 특히 이제 미술 현장에서 그 모습, 예술의 역사를 한 번 더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챙겨볼 수가 있을 텐데, 서구에서 특히 미술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는가라고 하면, 이거는 코레이아 계열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성적으로 정신화시켜서 개념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에서도 보면 신화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고대 조각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이 인물들은 실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 신화적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적 존재들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신화적 존재는 인간보다는 훨씬 더 탁월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사용하고 있느냐? 일종의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황금 비율은 아까도 우리 앞선 시간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듯이 서구의 미적 기준, 서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객관적 속성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뭘 아름답다고 하느냐? 수적 비례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아름답다고 한다. 그런데 수적 비례는 뭘로 찾아져요? 인간의 이성, 정신활동으로 찾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건 전체에 비해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거든요. 전체 신장에서 배꼽을 중심으로 상체의 비율, 그리고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하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잘 계산하고 머리를 써서 소위 말하는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조각작품, 고대의 조각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긴 아름다운 존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성의 어떤 우주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리고 지성이, 인간 이성이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진리,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지적인 것이죠. 이러한 기획은 르네상스 때까지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어집니다. 르네상스는 그야말로 지성의 강조, 그러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그러한 회화가 아니라는 거죠. 감각적으로도 잘 그리기도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그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 특히 다빈치 같은 일종의 예술가들은, 본인은 다빈치 스스로는 자기를 뭐 이렇게 예술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보다도 조금 그야말로 르네상스적 인간이었죠. 요리사이기도 했고 발명가이기도 했고 아무튼 바빠요, 이 사람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도 본인이 직접 요리를 했기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 위에 무슨 음식들을 올릴 건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꽤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래 몇 년 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다빈치 요리전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다빈치가 올렸을 법한 요리를 요리사들이 각자 만들어서 막 나누어 먹는 이제 이런 요리 경연대회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다빈치 등의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들로서는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잘 그리기 위한 지식을 획득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관찰 같은 것도, 실험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발견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수평 구도로 르네상스 회화의 기본적인 아주 전형적인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을 항상 가운데 두어요. 그리고 가운데 중심 인물 뒤쪽으로 소실점을 두어서 모든 존재들이 다 그 소실점으로 다 수렴되는 그런 모습을 일종의 구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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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나뉘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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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완벽한 대칭, 균형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렇게 대칭과 균형감이라고 하는 것, 1:1 대칭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면 좀 그림이 딱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들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동세, 그다음에 어떤 손짓, 제스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안에서 어떤 운동성이 일어나서 마치 정말로 수군대는 것 같은, 이 중에 누가 나 하나 배반한다, 이제 이렇게 어떤 선전포고를 하니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막 웅성대는 것 같은, 마치 영화를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어떤 환영성을 일으키는 르네상스 대표적인 그런 회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도 탁월한 어떻게 보면 규칙성, 합리성, 그리고 이성과 이런 합리적인 능력으로 이 회화라고 하는 장르가 이렇게 완벽한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도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대 그리스 작품에서부터 르네상스 작품에 이제 중세 때는 조금 성격이 달라지더라도 르네상스 작품에 이르기까지 서구에서는 줄곧 정신을 강조하는,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지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접어들게 되면 약간 다른 형태의 그림들이 좀 그려져요. 한마디로 환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없어집니다. 실제 같은 모습이 좀 없어져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네 같은 이 화가들은 이 그림에서 좀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할까요?
얼핏 보면 그런 대로 잘 그렸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일수록 이 그림이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제 르네상스 회화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환영성, 진짜같이 보이도록 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9세기 이 인상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그와 같은 환영성을 좀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회화는 아는 대로 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대로. 그러니까 사실 앞에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과 같은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대로 그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치 햇볕에 한 흰색 밀가루 덩어리 아니면 어떤 조각상 같은 것들을 내놓았을 때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눈에 직접 보자면 흰색이 다 반사되어 가지고 그냥 밀가루 반죽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적인 공간에 이렇게 햇볕을 차단하고 인공 조명을 쏘여서 명암법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구도를 어떻게 잡는지 공부하고 명암법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전형적인 입시 미술에서 떠올릴 수 있는 데생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림 그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르네상스 때 이렇게 재현의 규칙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건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보아서는 안 돼요. 보는 대로 그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19세기 접어들면서부터 그런 아는 대로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좀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마네 같은 경우는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 만한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잘 보시면 이 피리 부는 소년이 그림자가 조금 이상합니다. 공중에 좀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본다면 아 이거는 명암법을 잘못 썼네. 공간 구성을 잘못했네. 인체 대생을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림이 좀 평평해 보이고 그리고 그림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좀 덜 마감된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그림처럼 보여요. 그러면 마네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화 능력은 아주 탁월해요. 재현 능력은 일부러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는 대로 그리는 것을 한번 탈피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 만회 정도에서부터 이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지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서양 미술에서 좀 부정되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발견이 되지만 여기서 조금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좀 아는 대로의 그림들이 좀 지속이 되는 모습인데 모네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네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대로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어져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상주의라고 하는 요 짧은 기간에 이 독특한 화파라고 하는 것은 서양 미술 전반에 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좀 혁명적인 굉장히 독특한 그런 지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는 대로 그리지 말고 보이는 대로 그리자라고 하면서 좀 평면적이고 이렇게 어떤 분할 색채라고 하는 것들, 그림의 표면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그 뒤 이어서 이런 세잔과 같은 추상의 형태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저항으로서의 결과를 좀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잔은 인상주의가 가지고 있는 표층주의라고 하는 데에 좀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감각대로 그리느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마디로 부정을 하고 자연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한번 만들어보자. 똑같은 평면성이라고 하더라도 자연 안에서만 취해질 수 있는 일종의 내적인 원형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조금 더 추상의 형태로 더 많이 가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 오게 되면 이제 피카소와도 같은 이런 입체주의, 이런 흐름으로 서구 미술의 어떤 회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전체 모습들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모습이 어떻습니까?
황금 비율 등으로 어떻게 보면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예술이었어요. 르네상스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 구성의 능력, 굉장히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어떤 이성의 능력으로 딱 완성시키는 그런 완벽한 공간 구성의 능력을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주의 넘어와서 모네라든가 마네 등에서 보이는 이런 표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르네상스 시기에 완성되었던 환영주의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제는 회화라고 하는 자체가 이 입체파에 이르기까지 점차 추상화되어가는 모습, 이 과정을 볼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이 인상주의를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상주의, 그리고 세잔의 추상, 그리고 피카소의 입체주의,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현대미술, 19세기 이후 모더니즘 예술 이후 현대미술에서 발견되는 이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 평면성이라고 하는 것, 이 지점을 어떤 회화에 있어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뭘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20세기 초반 들어서서 하나의 이제 어떤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회화가 평면성을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다 정신의 작용으로 이행이 되는 것이에요. 인상주의 때 잠깐 미술로서는 감각, 눈을 찾았지만 인상주의 이후로 추상의 경향으로 가면서 다시 맨눈으로 보는 그런 눈을 잃고 아는 대로, 발견한 대로, 정신이 파악한 대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게 점차 삶으로부터 이렇게 유리된, 멀어져 버리는 이런 경향을 부정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20세기 초반에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 자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 예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문을 하죠. 그리고 예술은 그렇게 따로 막 추상으로 따로 존재하거나 그냥 어떻게 독립적인 어떤 영역에 따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야말로 우리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과 같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문제 제기,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는, 예술이 그리고 일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1차적으로는 정신을 너무 많이 쓰지 말자, 이성을 너무 많이 쓰지 말자, 이제 이런 운동으로 이어져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성공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예술에서 제기했던 그런 이성의 힘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예술에서 이제 예술 본연의 삶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노력도 어떻게 보면 재차 그런 전통적인 차원의 예술 개념으로 이렇게 좀 포함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는 일종의 개념 예술, 이제 실제로 뭘 그린다거나 뭘 만든다거나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컨셉, 어떤 생각,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외에 실제로 이제 예술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뭐라고 규정해야 될지 몰라버리게 되는, 이제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수준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실제로 예술 본질을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맥락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보면 예술은 무엇이라고 지정하는가에 따라서, 지시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규정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종의 담론, 합리적인 담론을 통해서 정당화되어야 된다. 누가
누가 예술을 언급하느냐, 누가 예술 작품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이 예술 작품을 전시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물이 작품이 되고 어떨 때는 작품이 또 사물이 그냥 되어버리기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현대예술에서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하나의 사물도 얼마든지 예술 작품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에서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행위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제시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노력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나의 활동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비평가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학계의 연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작품을 전시해 주는 전시장 관계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예술과 관련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모여가지고 예술의 본질은 몰라요, 뭔지 이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이 하나의 사물, 이 하나의 어떤 작품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경향 그리고 이제 현대예술의 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술작품은 이제는 없고 누가 예술작품이라고 하는가, 어디에서 이 사물이 전시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기준이 예술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흐름이 과연 정당한가?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서양 미술의 흐름으로 이렇게 놓고 보자면 뭐 황금 비율이든 원근법이든 그리고 추상이든 그리고 개념예술이든 개념미술이든 전반적으로 흐름에서 크고 작은 차이들 그리고 약간의 저항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크게 보아서 그런 황금 비율, 원근법, 그 다음에 추상, 개념미술 이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 서구의 예술, 미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발견이 되거든요. 자연의 사물이든 우주적 원리이든 인간 존재이든 뭐든지 다 개념으로, 인간 머리로,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 흐름에서 발견이 됩니다. 과연 이게 괜찮은가? 알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리두기와 무관심적 만족감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알았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대상과 내가 거리를 두어야만 해요. 그리고 원근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 대상과 내가 잘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죠. 그리고 무관심적 만족감,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그 대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면 대상의 속성을 나는 파악할 수도 없고 원근법적으로 완성해낼 수도 없어요. 어쨌든 이와 같이 알물 통하여서 대상과 내가 관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 자아 사이에 철저한 거리두기와 철저한 무관심성,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완전히 빠져들지 않는다. 철저한 거리두기 속에서 나는 너를 대한다. 라고 하는 태도가 알미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이 활동에서의 기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어쩌면 서구 정신사와 예술, 미술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서구인들의 그리고 근대성 차원에서의 전형적인 어떤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태도는 결국 어떻습니까? 자연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완전히 그것과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대상을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 이것과 이어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문명 발달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발달과 함께 많은 피해, 고통들이라고 하는 것도 양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보면 지식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미라고 하는 것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추상화되기 쉽습니다. 다 그냥 머릿속에서 존재를 해요. 네,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돈이죠. 게다가 요즘에 금융자본의 형태는 대부분 다 숫자 노름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자본화시키기 좋다라고 하는 것, 미술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죠. 실제로 작품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판단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가,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비평가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말을 붙여주고 있는가, 이게 다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작품은 가치가 뛰기가 쉽습니다. 비싸지기 쉬워요, 한마디로. 원래 이게 훌륭한 작품이다, 이런 걸 말하기는 이제는 어려운 때가 된 것이죠. 과연 이게 괜찮은 건가? 이게 좋다라고 한다면 이게 여기서 특별히 뭐 다른 걸 꿈꿔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우리의 문제의식을 좀 키워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성은 아까도 말했듯이 분리,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이 작동 원리로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때 이와 같은 기준을 많이 씁니다. 나한테 좋거나 나한테 나쁘거나, 내가 생각할 때 옳거나 내가 생각할 때 그르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대부분 나한테 좋고 옳다고 생각하고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진짜 살기 정말 훌륭한 삶을 사는 거죠. 이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아주 깨어있는 의식, 깨어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해요. 정신이 전혀, 이성이 전혀 나쁜 짓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가 나쁜가, 옳은가 그른가, 이익인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만 잘 판단하더라도, 그리고 이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행동하더라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고 오히려 잘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멍합니다. 뭐가 좋은지 모르고 뭐가 옳은지 모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요. 그렇게 못한 채로 대세에 따라가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돈 버는 거야, 이게 이익이 돼, 그러면 거기 이렇게 따라가기 마련이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땡기는 대로, 정말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바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첨예하게 그렇게 살필 줄 아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거쳐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근대에 이성을 강조하고 논리적이고 추론적이고 수학적인 진리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그렇게 아주 명확한 진리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제안이, 권고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분리하고 나눠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지금과 같은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라든가, 그리고 생명 가치의 훼손, 그리고 생태 위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좀 부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금껏 줄곧 근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중심으로만 이렇게 좀 꾸려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조금은 비근대적일 수 있는, 근대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차원의 사고방식, 그런 차원의 어떤 운동이라고 하는 게 좀 일어나야만 할 텐데, 그 첫 번째가 일단 자아 중심, 나 중심의 관념으로부터 좀 해방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근데 아까도 우리 이 첫 번째 지난 세 번째 주에 얘기했듯이 나와 내가 하는 그 무엇을 분리할 수 없죠. 그런데 관념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키웁니다.
그리고 관념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키움으로써 어떻게 보면 나와 나 아닌 것들을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그렇게 분리시킨 한도 내에서 그 타자들을 또 지배하려고 하는, 그리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들을 계속 유발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나라는 관념에서부터 좀 해방되어보자. 그리고 이런 나라는 관념에서 좀 해방돼서 조금은 근대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서구에서는 한 니체 정도에 이르러서 좀 발견이 됩니다. 니체는 아모르 파티라고 얘기를 해서 아모르 파티는 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껏 길들여져 있는 사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는 온갖 게 다 들어가요. 나라고 하는 관념에는 일종의 이제 옳다라고 하는 도덕, 윤리, 내지는 종교적 신념,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의지와 이 생성의 영원한 어떤 즐거움,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을 한번 즐기도록 하자. 나라고 하는 관념에 찌들지 말고 살아있는 나로서의 삶을 기뻐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기쁨의 철학을 이렇게 좀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문자적으로 분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약간은 어떤 초기에 우리가 예술 개념 이야기했을 때 그 영감 계열의 예술 그 설명을 하는 그 정신 상태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나가 소멸되었을 때 우리는 공포심에 가득 차거나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라고 하는 관념에서 해방됨으로써 보다 더 큰 우주, 보다 더 큰 이 사건으로서의 세계와 하나가 되는 이 경험을 네루다는 이 시라고 하는 자신의 시에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기에 그 코레이아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신들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그 나이였다. 시가 날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머리를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잔머리를 써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가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 티끌만한 존재는 신비를 닮은 신비의 형상을 한 별이 가득 뿌려진 거대한 허공에 취해 내 자신이 시면의 순수한 일부임을 느꼈다. 나는 별들과 함께 떠돌았고 내 가슴은 바람 속에서 멋대로 날뛰었다. 이렇게 시인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완전히 작아져가지고 티끌보다 작은 존재로 거의 소멸되기 직전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공포스럽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해야만 할 텐데 그게 아니죠. 거대한 허공 그 시면에 취해가지고 별들과 바람과 날뛰는 이런 정신 상태 속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정신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옳다,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껏 이성만을 강조해 와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어떤 자연, 그리고 인간 안에서도 이성만을 우위에 두는 그러한 태도, 이러한 태도로부터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그 안에서 인간의 우월성을 찾고 그리고 인간 안에서도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위계질서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의식구조, 사고구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좀 다른 방식의 의식구조를 좀 갖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종의 영감 계열의 코레이아 계열의 이 정신 상태를 우리가 한번 떠올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가 사라지더라도 그 사라짐은 완벽한 나의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아로
우주적 합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지점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세계에 대한 완전한 개방성이거든요. 이 근대인들로서는, 그리고 근대 이후 현대인들로서는 이와 같은 정신들이 너무 아득해졌습니다. 이제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정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보아서 소유냐 사랑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소유보다는 사랑을 선택했을 때 우리 보다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인간은 뭔가를 소유함으로써 인간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진리를 추적함으로써,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적함으로써 보다 더 완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인가를 추적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경하고 뭔가 결핍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다름 아닌 이 마음 자체가 그야말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플라톤 철학에서 사랑은 결핍과 풍요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핍과 풍요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늘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늘 이렇게 결핍되어 있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결핍되어 있는 게 그렇게 실망스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족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충족감이 있는 상태에서 늘 대상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 늘 그 대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 이게 바로 에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진리는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기에 다가가기 위한 사랑의 행위이다, 이렇게 레싱은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텔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베토벤이 귀는 들리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일종의 창의력, 호기심, 유희, 창작의 정신, 비전, 이런 데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근대의 이성이라고 하는 데에서 좀 벗어나서 보다 더 미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면, 1차적으로는 순수한 자아, 나라고 하는 관념에서 좀 벗어나 보자. 실제로 이것도 발명된 것이고 길들여진 것이고 학습된 그런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실제로 나는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 속에, 나의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고 만나는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의 삶이, 나의 진짜 자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어떤 순수한 내가 있을 거야, 어떤 진정한 나의 모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관념상의 어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내려두도록 하자. 그랬을 때 좀 더 혼돈스럽고 혼잡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쓰면 좀 더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주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환상입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부터 삶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하지 않고 아주 기꺼이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정말로 참다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을 버리게 되면 훨씬 더 심플하고 단순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혼돈스럽고 혼잡스럽게 보이는 것은 머릿속에 나라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헛머리를 막 쓰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관념을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관념을 내려놓고 그냥 한번 하는 나의 행위, 그냥 한번 내딛는 나의 하나의 발걸음, 이게 곧 나이다 라고 하는 이 체화를, 이러한 어떤 깨어있는 의식의 체화를 이렇게 쭉 해나가신다면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생명력 넘치는 활기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 관념과 이성의 이런 분리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멈추게 되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어떤 소리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더 명확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오랜 시간 동안 우주적 시간의 역사를 다 거쳐와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살아있는 그 우주적 물질들도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물들도 그것과 동조해서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념만 탁 한번 놓아보더라도 더 큰 세계 속에서 나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생명의 축제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을 모방하거나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력,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방하고 그걸 또 표현하면서 삶을 사신다면 보다 더 활기 넘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화 시민을 위한 미학 천하의 잡것이 되어라 네 번째 강의 2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제 총 4번의 강의에서 우리 에로스도 다루고 그다음에 대화의 기술 그리고 어떻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 전체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는데 아마 분명히 질문들도 좀 있을 것이고 좀 더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자리 자체가 좀 마련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온라인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질문 좀 이렇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화시민을 위한 미학 천하의 잡것이 되어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